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벳당 김준결입니다. 네, 최근 계속 한쪽에 몰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레드벨벳 얘기하는 건데. 음악하면 레드벨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왜 레드벨벳을 얘기하십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진짜 빨간 맛을 봐야 되나, 진짜. 자, 뭐 레드벨벳 지금 둘러서 얘기하셨지만 바로 얘기하셨던 벨벳 골드마인, 벨벳이 들어가는 네, 이 작품, 그 다음에 또 I'm Not There 이 두 작품, 두 작품을 이 영화에 함께. 벨벳이 들어가서라기보다 저한테 음악은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를 포근히 어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를 아주 포근하게 감싸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음악은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음악 영화는 정말 중독성이 강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골라봤는데 이 두 작품을 만든 사람이 둘 다 토드 헤인즈고요. 네. 토드 헤인즈는 지난 한 20-30년간 정말 가장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뛰어난 감독 중에 미국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작품 진짜 많잖아요. 영화당에서도 캐롤 같은 작품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또 그 외에 뭐 파프롬 헤븐이라든지 포이즌이라든지 세이프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최근엔 또 원더스트럭이 개봉을 해서 이번에 토드 헤인즈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If I knew where my dad was.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이분도 스타일이 약간 매번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다룰 영화들은 음악 영화의 스타일이 있고 캐롤 같은 영화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 원더스트락은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다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감독 자신의 어떤 그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 이제 퀴어 시네마의 가장 큰 이름 중에 하나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과거의 특정 시공간을 선택해서 그걸 너무 잘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음악 영화를 만들 때 토드 헤인즈가 제일 훌륭하지 않은가 싶고요. 네. 이 두 편은 공통점이 참 많죠. 네. 일단 음악 영화인데다가 네. 둘의 공통점은 감독이 참 뻔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떤 과거의 한 시기를 다루는데 그 시기를 그대로 역사 그대로 다루지 않고 거기에 픽션과 넌픽션을 가미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구와 사실을 굉장히 교묘하게 뒤섞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또 다른 평행 우주에 또 다른 음악에 대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네, 어떻게 본다면 영화로 쓴 스타론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타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의 이미지만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것을 그려내는 굉장히 훌륭한 또 전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모아서 이 두 편의 작품은 구조나 애초에 그 형식적인 설정 자체가 영화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 두 작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드 헤인즈가 어떤 아티스트를 선택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틀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널바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밥 딜런, 오늘 다룰 밥 딜런과 뭐 글램락의 그 스타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토드 헤인즈의 뭐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의 방향성 같은 걸 보여주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편의 음악 영화 걸작, 저는 둘 다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전에 먼저 1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봐도 이 두 영화에 너무 어울리는 그런 또 교양을 저에게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약간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또 애착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음악적 연대기 속에서 밥 딜런과 오늘 다룰 뮤지션들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50년대는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60년대에는 70년까지 비틀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틀즈가 메인스트림에 있던 그 아티스트였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밥 딜런이 함께 이 시기를 구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I'm Not There도 비틀즈가 살짝 나오기도 하는데 밥 딜런이 약간 더 마이너하고 뭔가 좀 더 집요한 어떤 철학적인 물음을 지금 던졌던 그런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사의 측면에서 영향이 엄청났었죠. 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밥 맞습니다. 딜런의 연대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노벨상 이렇게 넣어줘야겠네요. 한쪽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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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데이비 보이는 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해서 사실 얼마 전에 타계를 해가지고 네. 그 시대를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티렉스도 오늘 마크 글래브록 올란. 얘기를 할 때 잠깐 나오는데요. 네. 이기팝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네. 사실은 오늘 다룰 벨벳 골드마인이 데이비 보이와 이기팝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델을 했지만 데이비 보이는 사실은 이 벨벳 골드마인을 인정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아니다. 감독이 너무 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떠올릴 수가 없죠. 네, 네. 이기팝과 데이비 보이를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빨간색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넣어봤는데 네. 69년은 사실 달 착륙과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음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인 것 같고요. 베트남 전쟁인 70년 중반까지 이어졌고 제가 또 좋아하는 중요한 사건이 72년 11월 29일 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오락 게임 아닙니까? 비디오 게임 퐁이 이때 출시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어쩌면 MTV 시대를 예견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비디오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두 개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밥 딜런에게 65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중요하죠. 영화 속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데 전기 기타. 네,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등장한 밥 딜런이 전기 기타를 들고 올라와가지고 피트 시거가 도끼로 막 자르기도 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의 포크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변절자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6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보이에겐 75년이 전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75년에 데이비 보이가 말실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나치식 경례를 했다든지 그리고 영국은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물론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랄까 아티스트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 시기가 바로 75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벨벳 골드마인에 느껴지는 그 캐릭터가 75년에도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걸 보면서 전체적인 시대를 조망하시면서 이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이야기가 어떻게 이 위에 얹히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much what a man does with his life. What matters is the legend that grows up around him. Friends say it's fine, friends say it's good. Everybody says it's just like Robin Hood. I wanna be your toy, 20th century boy. I wanna be your toy, 20th century boy, 20th century boy. I wanna be your toy.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벨벳 골드마인입니다. 네, SF 영화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비행 접시가 나오니까. 네. 네.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과 클로징에 나오는 비행 접시에 대한 걸 보면서 정말 대범한 감독이다 생각이 드는 게 실존 인물 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리고 실존 인물의 이름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이게 SF인 것처럼 완전 평행 우주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설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범한 시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력이나 상상력에 있어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절정일도의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것, 그다음 영화 자체의 그 에너지가 굉장하잖아요. 네. 그런 작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배우들이 참 진짜 네, 이 조나단 라이마이어스는 이제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러게요. 이 영화를 능가하는 작품은 없었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죠.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에다가 일단 이 영화에 화장을 하는 세 명의 사람을 본다고 치면
조나단 라이마이어스는 진짜 이 화장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글램락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포스터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인물은 조나단 라이마이어스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일을 추적을 하게 되는 어린 시절에 글램락을 좋아했었던 그런 아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크리스천 베일. Well, you're the grand one. Have you noticed? 토드 헤인스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남자 배우 크리스천 베일, 여자 배우 줄리안 무어. Well, my starship doesn't want me. 그리고 이제 이완 맥그리거가 있는데요. 이완 맥그리거 이 영화에서 이완 맥그리거 뭐라 그럴까요? 네. 와 진짜 똘끼 충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대기 중에서 이기팝을 사실 모델로 한 그 캐릭터인데 이기팝은 사실은 그때 당시 무대를 보면 정말 에너지가 엄청 나거든요. 암흑 자해도 하고. 네, 요즘도 사실 네. 비슷하게 열심히 사시고 계시긴 한데 네. 이기팝의 그 에너지를 능가할 정도로 영화에서 뛰어다니면서 무대 위에서 물 뿌리고 눕고 이러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이완 맥그리거가 약간 아티스틱한 기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에 관한 얘기를 후대 아서가 이제 추적하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 두 인물이 대비도 돼요. 네, 스타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나단 라이마이어스가 이 연기를 했던 브라이언 슬레이드라는 인물은 인공성, 그다음에 아주 매끈함, 완전히 통제됨, 그러면서 주로 뮤직비디오 이런 걸로 이제 영화 속에서 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커트 와일드라는 바로 이 이완 맥그리가 연기했던 인물은 거칠고 네. 날 것 그대로 로우에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폭발하는 듯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로 서로 대변이 돼서 이 양쪽의 매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 영화가 음악적으로도 흥미가 있기도 하죠. 이름을 들어보고 보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그 브라이언 슬레이드처럼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가 하면 커트 와일드는 뭔가 정말 네. 거친 느낌 그런 네. 것도 이름에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이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다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 추측이 돼요.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벨벳 골드마인은 기본적으로 음악적으로 오늘은 이제 음악 영화 걸작을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글램락이라는 어떤 장르를 다루고 있죠. 주로 영국에서 7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시각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치중했던 화장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무대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치중했던 그런 락 음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시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티렉스라는 그룹의 70년부터 마크 볼란이라는 리더가 화장을 하면서부터 글램록이 펼쳐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글램락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화가 재밌는 것은 이런 레퍼런스를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제목 자체가 데이빗 보위의 노래 제목이죠. 네. 사실은 데이빗 보위 이 노래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제목이 노래 제목인데 근데 그 노래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데이빗 보위가 이 영화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내 노래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을 나라고 지칭하거나 비슷하게 묘사할 경우에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부분 틀어서 일부러 약간 닮은 듯도 아닌 듯도 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후일담까지 있죠. 네. 근데 누가 봐도 데이빗 보위. 그러니까 데이빗 보위가 고소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영화에서 이제 이 데이빗 보위를 모델로 해서 만든 인물이 브라이언 슬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 중에서 이 모델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티스트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음악적인 가면에 해당하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죠. 네. 그게 이제 맥스웰 데몬이라는 건데 데이빗 보위가 그런 걸로 원래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그런 음악적인 가면을 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밴드 이름도 원래 데이빗 보위는 이제 스파이더스 프롬 마스라는 밴드인데 여기서는 그 백밴드가 비너스 인 펄스라는 이름으로 네.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1대1로 대칭이 돼요. 비너스 인 펄스도 어마어마한 그 뮤지션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운드트랙을 사서 들어보시면 정말 귀가 호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최고의 OST 중에 하나라고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OST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곡 중에 참여한 면면이 너무 화려해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라든지 스웨이드의 버나드 바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또 심지어는 뭐 플라시보의 브라이언 몰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음반만 들으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운드 트랙이죠. whose stylish escapades have paved the way for a whole new breed of performing artists, from Kurt Wilde and the Flaming Creatures to Jack Fairey and Polly Small. Thanks to Slade, today's youngsters are 보통 음악 영화라고 하면 새로운 곡을 창조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곡을 잘 갖다 쓰는 거가 사실 핵심일 텐데
이 영화는 시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대. 음악을 계속 바꿔 쓰면서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기존의 곡들도 쓰기도 하고 네. 그런 식의 혼용이 영화의 스타일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도 맞아요. 픽션과 넌픽션을 넘나든다면 음악도 기존에 있던 곡, 새로운 곡을 계속 섞어가면서 정말 그 시대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구성은 시민 케인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 케인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신문 기자가 위의 지시를 받고 어떤 거물에 관련된 신비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삶을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재구성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 케인과 벨벳 골드마인의 구조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시민 케인에서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기자 자체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브라이언 슬레이드와 커트 와일드에 관한 영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 보고 나면 아 결국은 아서의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어렸을 때 아서가 10대 시절에 글램락에 너무 몰두해 있었던 거죠.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10대 팬으로서 따라다녔는데 그런 과정에서 극 중에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글램락 혹은 극 중에 등장하는 두 명의 락스타가 남성끼리 서로 키스하는 장면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아서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 동성애적인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같은 것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훈계를 듣고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시에는 왜냐면 억압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흘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브라이언 슬레이드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까먹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자기의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눈을 뜨면서 어떤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퀴어 시네마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영화가 색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70년대 폰트, 70년대 색감 같은 게 처음부터 계속 등장을 하는데 정말 화려한 색깔을 많이 씁니다. 근데 화려한 색과 화려한 색이 뒤섞여 버리면 무채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색들끼리 섞여서 무채색 같은 슬픔 같은 게 두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슬픔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슬픔들이 반응하는지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데 눈물이 나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는 거의 뭐 파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 자체가 막 거의 조각조각 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런 파편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뉴스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이제 굉장히 과한 정도의 어떤 눈이 반짝하는 순간에 달러가 빛난다든지 하트가 빛나는 걸 막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넣기까지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스타라는 건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는 스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지의 파편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파편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스타론을 재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파편으로 이미지로만 알 수밖에 없는 스타라는 것이 스타의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양자를 다 말하기도 하는 흥미로운 스타론을 쓰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극 중에서 이제 브라이언 슬레이드가 자기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어떤 것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다른 인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미지는 결국은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 자신을 억압하고 족쇄를 채우고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특히 이제 쇼 비즈니스 산업에서의 이미지라는 것의 이면과 앞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영화 이제 우리를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현실하고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화려했던 글램락이 지배했던 영국의 상황하고 한국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나온 어떤 순간의 그 경험이나 그때 그것이 글램락이라는 게 음악 비평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외화내빈 같은 그런 장르다고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랬던 어떤 경험들 그게 진짜 금인에서 빛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이 아니라 그냥 사금파리에 불과했는데 빛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말하는 것은 그게 금이든 사금파리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떤 과거의 한 시절에 특히 청춘의 한 시절에 내가 불타올랐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격렬하게 타오르고 빛을 내고 흔들렸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내 자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은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런 그 경험에 바치는 것 같은 영화라는 얘기죠. 저는 이 70년대 글램락이
방황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 게요. 네. 60년대에는 사실 완벽했던 팝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렇죠. 70년대는 디스코로 대변되는 또 다른 음악이 있다면 글램록이라는 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색깔들이 모여가지고 빛을 냈던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래 가지 못했고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파랗게 그리고 빨갛게 타올랐던 장르여서 더 약간 눈길이 가는 그런 음악 장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Once upon a time you dressed so fine, threw the bumps of dime in your prime. Then you, how does it feel? That's nature's will, and I'm against nature. Does it feel? Could have swore you was an older man. Well, it used to be much older. What's with all this doomsday, hocus pocus? Turn home. Yes, chaos, clocks, watermelons, you know, it's everything. Like a rolling stone. 네, 이번엔 I'm Not There인데 이 영화도 진짜 벨벳 골드마인 못지않게 OST 굉장히 권해드릴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처음 보신 분들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밥 딜런 음악을 생각한 사람에게는 너무 당혹스러운 플롯이자 그렇죠. 좀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OST 얘기부터 시작하면 저 벨벳 골드마인에도 참여한 면면이 엄청나지만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소닉 뉴스, 캣 파워, 그다음에 무슨 짐 제임스 같은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가 뭐 요즘 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때문에 유명해진 한국에서 소피안 스티븐스 그렇죠. 같은 사람도 있고 요라 탱고도 있고 실제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닉 뉴스의 서스턴버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각별한 영화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OST를 들을 때 우리가 보통 밥 딜런이 굉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교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밥 딜런을 한국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밥 딜런이 위대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가사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 밥 딜런 가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는 다 번안곡으로 들어가지고 블로잉 인더 윈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람만이 아는 대답 뭐 이런 식으로 번안되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약간 어려운데 만약에 밥 딜런의 입문을 하고 싶다. 밥 딜런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I'm Not There 한번 OST를 밥 딜런 입문 음반으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밥 딜런이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딜런의 음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넘치도록 나오죠. 적재적소에 나오고 밥 딜런이 부른 음원도 있고 밥 딜런의 음악을 커버한 음악도 많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밥 딜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드 헤인스도 대단한 사람인 게 밥 딜런에 관한 전기 영화를 만들고 밥 딜런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편지만 보내가지고 허락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그래서 만들 수 있었다는 후일담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밥 딜런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해석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자 배우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밥 딜런이라는 엄청난 그런 예술가가 있는데 대중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전기 영화를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시기에 밥 딜런을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영화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이 전 시기를 다 다룰 수가 없을 테니까 밥 딜런만큼 스스로의 자신의 과거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갔던 그런 모순된 아티스트 드물거든요. 62년도의 밥 딜런과 65년도의 밥 딜런과 68년도의 밥 딜런이 제각각 다른 이유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를 할 것인가라는 건데 희대의 방법을 토드 헤인스가 영화적인 방법론으로 쓴 거죠. 이 방법은 희한할 뿐만 아니라 밥 딜런이라는 아티스트를 묘사하는 것으로서도 너무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과연 스타란 무엇인가, 아티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형식적인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벨벳 골드마인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벨벳 골드마인은 뭐 두 가지 정도의 자아를 계속 교차시키면서 표현을 했다면
밥 딜런을 표현을 한다면 최소한 7개의 자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토드 헤인즈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남녀, 남성성, 여성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종적으로도 그렇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저는 약간 도넛을 떠올렸습니다. 도넛은 안이 텅 비어 있지만 그 테두리가 사실 그 도넛을 형성을 하잖아요. 밥 딜런을 표현할 때 밥 딜런이라는 중심을 빼버리고 밥 딜런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을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자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6명의 배우를 캐스팅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낼 수 있으며 그 6명이 심지어는 한 사람은 1인 2역까지 해서 7개의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쯤 되면 최소한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름이라도 밥 딜런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극 중에 밥 딜런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7명의 캐릭터는 다 이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캐릭터 중에서 밥 딜런으로 주장하는 밥 딜런의 전기적인 사실을 연기하는 여자 배우가 있고 흑인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밥 딜런이라는 것은 백인이고 남자인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뒤흔들어가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과연 밥 딜런은 무엇인가? 밥 딜런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흔들어 놓는 아주 실험적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한 30년 이상 이 인생을 살았다면 스스로에게 아주 다양한 자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테고 사회적인 자아, 집에서의 나, 뭐 광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나라면 나를 어떻게 한 6개, 7개의 자아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아주 인상적인 말인데 캐리 그란트라는 뭐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인 캐리 그란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캐리 그란트가 되기를 원한다. 나도 캐리 그란트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을 캐리 그란트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캐리 그란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신사에다가 뭐 장신에다가 뭐 미남에다가 뭐 등등등 어떤 수많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떠오르는 캐리 그란트를 캐리 그란트가 연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자기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캐리 그란트가 한 적이 있는데 밥 딜런도 마찬가지로 부분들이 있다는 그것을 말하자면 분산과 해체와 부정을 통해서 그 인물을 그려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밥 딜런을 그려내는 전기 영화로서의 화법은 정말로 혁신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보시면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6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7개의 자아 중에 내가 아는 밥 딜런 저 밥 딜런인데 저런 밥 딜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밥 딜런의 이미지는 램보에 가까웠거든요. 아르투르 램보가 연기했을 때 맞아 저게 밥 딜런이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밥 딜런이 계속 있는 걸 보고 역시 랭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가사를 만들어냈던 밥 딜런의 이미지였다면 쇼맨십이 있는 밥 딜런이 또 주드가 연기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주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연쇄가 돼 있어서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밥 딜런을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 딜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실들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밥 딜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들이 있거든요. Don't Look Back 같은 작품 그리고 또 No Direction Home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거기 속에 등장하는 밥 딜런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뭐 카드 섹션 같은 걸 막 돌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했을 때 보였던 일부러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재현에 가깝게 넣은 장면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장면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밥 딜런이 서부 영화의 총잡이 빌리 더 키드로 나오는 장면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데 밥 딜런이 사실은 영화 배우로서 관계의 종말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관계의 종말의 주인공인 캐릭터가 빌리 더 키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횡무진 우벼가면서 허구와 픽션과 잘 알려져 있는 사실과 다큐멘터리적인 부분과 이런 걸 섞어서 정말 뒤죽박죽인 채로 흘러가는 밥 딜런에 대한 거대한 콜라주 모자이크 같은 그런 작품이 I'm Not There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처음 볼 때 나 밥 딜런 좋아하지 혹은 밥 딜런이라는 걸 알고 있지 밥 딜런 전기 영화 궁금하니까 보자라고 보는데 러닝타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밥 딜런이 뭔 줄을 모르겠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인 I'm Not There라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I'm Not There가 뭐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쉽게 얘기하면 밥 딜런은 거기 없었다라고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화법은 정말 희한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그리면서 지워나가는 그런 신필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 딜런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화의 뒷부분에 가면
그 모든 게 다 밥 딜런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밥 딜런이 아니기도 한 굉장히 묘한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인식론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스타의 존재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밥 딜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네.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밥 딜런을 연기했던 아르티르 랭보의 19절로 표현을 한다면 네.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하자면 추상적인 밥 딜런의 7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시작할 때 그 7개의 캐릭터를 막 초반에 보여주면서 총소리가 나면서 마치 하나씩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초반에 몽타주가 있게 되는데 그 장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문답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을 특정한 부처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부처가 아니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이후에 묘사할 7개의 캐릭터를 초반에 다 죽이고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밥 딜런을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채 뭔가 흥미진진한 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But a song is something that walks by itself. The ragman draws circles up and down the block. I'd ask him what the matter was, but I know that he don't talk. 자, 이제 두 편 둘 다 만만치 않은 진짜 훌륭한 영화인데 네. 어느 걸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 음악적으로는 글램락에 좀 더 열광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영화적으로는 아임나떼가 훨씬 더 좋고요. 네. 아임나떼를 보고 있으면 밥 딜런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모습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고요. 네. 오늘은 이례적으로 최고 장면도 아임나떼어에서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몰 것 같아서 저도 이쪽으로. 네. 아, 과연 네. 그럴까 내가? 네. 네네. 이 랭보가 얘기하는 도피 생활의 7가지 규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때 네. 처음에 뭐 레인코트를 입은 경찰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과 열정을 조심해라. 둘 다 일시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7번째 규칙이 뭐냐면 아무것도 창작하지 마라라는 규칙이에요. Beware of enthusiasm and of love. And 7. Never create anything. It will be misinterpreted. It will chain you and follow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창작을 하면 오해를 받을 거고 그러면 그 오해가 당신을 구속할 거고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거다. 그러니까 창작하지 않는 게 훨씬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밥 딜런 전기 영화에서 한다는 게 정말 놀랍죠.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딜런의 몽타주가 또 차차작 나오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밥 딜런은 창작했기 때문에 오해받았고 그 오해받은 만큼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누구도 밥 딜런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정언처럼 맞아요. 보이기도 해가지고 네.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 사실 둘 다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지적인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 영화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한편을 고르라면 좀 벨벳 골드만 그럴 줄 알았어.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틀렸어. 내가 좀 더 지적이야. 아니 원래 지적이시죠. 아 이쪽이에요 장면은? 장면은 이쪽입니다. 오, 네. 네. 제가 고른 최고의 장면은 아임나떼어의 초반에 제목 나오자마자 그 다음 장면인데요. 초반에 아임나떼어라고 제목이 나오고 밥 딜런을 부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검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캐릭터 하나씩 호명하면서 마치 총으로 쏘는 것 같은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Even the ghost was more than one person. 아니 어떤 전기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전기영화를 만들 때 인물의 죽음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부검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갈 캐릭터를 하나씩 마치 죽이는 듯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가 결국은 밥 딜런을 어떻게 다룰 것이다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강력한 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Like a rolling stone. 자,
자, 이렇게 해서 토드 헤인스의 음악영화 걸작들이라는 타이틀로 두 편의 정말 뛰어난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맛도 있지만 음악 듣는 맛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 주겠습니다. 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